예, 안녕하세요. 저 테크토닉 2부 강연을 맡게 된 사이다트 팀의 윤일주 프로라고 합니다. 예, 이전 시간에 이제 김승희 소장님께서 강학습과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스타로 하는 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목차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강학습에 대한 소개와 기초적인 내용을 할 것이고요. 이제 뒷부분에서는 스타로 데모 시연하는 걸 보실 수 있겠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김승희 소장님이 하신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학습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제 머신러닝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머신러닝은 비지도, 지도, 강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비지도 학습은 이제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군집화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군집화하는 학습을 해줍니다.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인풋 데이터와 함께 그 데이터의 정답까지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색깔과 모양과 함께 뭐 그게 배인지 사과인지까지 같이 인풋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것을 학습을 해서 이제 다른 색과 모양을 가지고 얘가 배인지 사과인지를 판단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전에 이제 지도 학습은 이제 정답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했는데요. 강학습은 보상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제 아까 걸음걸이 예시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제 핸들을 어느 정도 틀어라, 페달을 얼마나 세기로 밟아라 이렇게 정답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넘어지면 아프다, 그리고 잘 타면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이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뭐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위험해 이런 추가적인 힌트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더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강학습의 원리입니다. 강학습은 이제 5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행위를 하는 주체인 에이전트, 그리고 그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인 액션, 그리고 에이전트가 행동을 하려면 정보가 필요한데 그 정보를 의미하는 스테이트, 그리고 에이전트가 액션을 했을 때 그것을 시뮬레이트 해줘서 다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엔바이러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전트가 한 행동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해주는 리워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슈퍼마리오 예시를 갖고 왔는데 이제 이 슈퍼마리오 예시에서 이 5가지 구성 요소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제 아까 김승희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스테이트, 리워드, 액션 등이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행동, 에이전트가 하고자 하는 최적화된 행동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경우에 대해서 이제 인바이러먼트는 이제 슈퍼마리오 게임 그 자체가 될 것이고요. 이제 에이전트는 슈퍼마리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은 상하, 좌우, 점프 등의 행동이 될 것이고, 이제 스테이트는 마리오의 위치, 뭐 적분의 위치, 아니면은 마리오의 속도 이런 것들이 스테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워드는 이제 마리오가 적군을 죽였을 때 받는 점수나 뭐 코인을 얻었을 때 받는 점수 이런 것들이 리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학습은 환경과 에이전트가 이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상호 교환을 하는데요. 이제 환경으로부터 리워드와 스테이트를 받아서 에이전트가 액션을 내리는 것을 하나의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텝을 계속 반복을 해서 이제 게임이 끝나거나 하는 것을 하나의 에피소드라는 개념, 에피소드라고 하고요. 이제 이렇게 한 스테이트가 액션을 통해서 다음 스테이트로 변화하는 것을 순차적 결정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이 순차적 결정 문제라는 개념을 이제 저희가 컴퓨터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MDP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순차적 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MDP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리드월드라는 게임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 게임은 이제 마리오가 0,0 위치에서 시작해서 4,4의 위치까지 중간에 쿠퍼를 피해서 가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 이 게임을 강화학습으로 이제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 MDP의 구성 요소들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상태는 이제 마리오가 있는 현재 위치, 그것을 상태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현재 상태는 1,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이제 마리오는 상하 좌우 네 방향의 액션만 가능하도록 정의를 하겠습니다. 상태 변환 확률인데요. 이것은 그 마리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위로 가려는 액션을 취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서 이제 30%의 확률로 뭐 오른쪽으로 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게임이 정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0.7이나 0.3 이런 부분이 바로 상태 변환 확률인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 상태 변환 확률은 무조건 1이라고 이제 가정하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상은 이제 마리오가 쿠퍼를 만나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받게 되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는 플러스 1의 리워드를 받는 것으로 정의를 하겠고 그 이외에는 이제 0의 리워드를 받는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카운트 팩터인데요. 저희가 이제 현재 갖고 있는 1억 원의 돈과 10년 후에 갖고 있는 1억 원의 돈의 가치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1억은 현재 1억보다 조금 가치가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이 바로 디스카운트 팩터입니다. 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리오가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골에 도착했기 때문에 1의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마리오가 3,4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1의 리워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마리오가 3,3의 위치에서 이제 골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감가상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골에서 받았던 1의 리워드를 스텝이 더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1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보면 현재 마리오의 위치에서도 이제 골까지 가는 그 가치를 1이라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마리오는 위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제 0.9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리오가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1의 리워드를 받고 3,4에서 아래로 갈 때 1의 리워드를 받는 거는 동일한데 이제 3,3의 위치에서 3,4를 지나서 골에 도착한 경우에는 이제 골에서 받았던 1의 리워드가 감가상각이 돼서 3,3의 위치에서는 0.9의 가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이제 한 번 더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0.81이라고 가치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리오는 위로 가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MDP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MDP의 목적은 이제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항상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은 MDP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Q러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MDP 문제를 하면서 이제 저런 의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 상황마다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선의 행동을 알 수 있을까? 이 문장을 식으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제 요 Q 함수 이 부분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매 상황마다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치가 최대가 되는 값을 알려주는 이 Q 펑션의 값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전에 있었던 디스카운트 팩터를 설명드릴 때 그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현재 마리오의 위치에서 이제 4,3의 상태에서 위쪽으로 간다
라는 것의 q 펑션은 이제 0.81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오가 현재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4,3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q 밸류가 이제 1이라고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상태에서 모든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최적의 행동을 항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q 함수가 이제 가치라고 했는데 그 가치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이 좀 나와서 좀 보기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반환값을 현재 가치로 변환한 보상들의 합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이제 복잡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현재 위치에서 n번의 스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n번의 스텝이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n번의 행동을 선택을 했고 그 n번의 행동에 따라서 이제 n개의 리워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각각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해서 합친 이런 값이 이제 반환값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환값은 에피소드가 다 끝나야지 알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반환값의 그 임의의 그냥 t번째 항의 수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gt 항 수식의 오른쪽 부분과 그 gt 플러스 1의 식이 유사한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를 한번 곱하면 이제 동일한 값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좀 재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바로 반환값을 수학적으로 정의한 수식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가 q 함수를 가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가치를 또 반환값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전 그 슬라이드에서 그 정의한 것처럼 반환값의 수식을 대입을 하면요.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반환값에서 한 것처럼 이제 q에 대해서 재기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수식이 이제 q 함수의 완벽한 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q 함수의 오른쪽에 있는 요 q 함수를 보시면 요 액션이 어떤 액션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수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q 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는데요. 이제 q 옵티말 q라고 해서 최적화된 q 함수를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말 q는 이제 다른 건 다 똑같고 이제 오른쪽에 q 함수를 갖고 오는 데 있어서 이제 액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액션 중에 가장 큰 값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q 함수가 업데이트되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q 함수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그 변수를 선언을 할 텐데요.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든 상태마다 모든 액션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태와 액션을 두 인덱스로 갖는 2차원 배열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2차원 배열을 처음에 이제 초기값 0으로 다 초기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리오가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한번 이동한 후에 이제 1,1의 위치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퍼에서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상태 1,0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는 마이너스 1의 값이라고 세팅이 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현재 상태에서 아래로 이동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똑같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0에서 선택할 수 있는 상하 좌우의 그 각 행동에 대해서 q 값이 제일 맥스 값이 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를 취하면 똑같이 0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제 4,3에서 4,4의 위치에 갈 때는 뭐 1로 업데이트 되리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4,2에서 4,3의 위치로 간다고 하면은
0.9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왜냐하면 4,3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큰 값이 1이기 때문에 그 1에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곱한 요 값이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리오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액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Q 함수, Q 테이블이 다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다 같이 0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되다가 그 맥스 값 두 가지가 둘 다 같은 값인 경우 이제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문제가 되는데요. 그냥 그럴 때는 그 고민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 랜덤한 값을 선택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리오가 만약에 24번의 위치에서 이렇게 바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돌아서 골에 들어가는 행동을 먼저 학습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리오는 다시 24번의 위치에 가면은 이제 맥스가 되는 Q 값이 맥스가 되는 값을 액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초기화된 오른쪽 0보다 위로 가는 0.81이 크기 때문에 계속 위로 가는 선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개념이 이 입실론 그리디, 이 그리디라는 것인데요. 이제 0부터 1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을 두고 이제 랜덤하게 값을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값이 입실론 그리드보다 크면 이제 Q 함수 중에 가장 큰 행동을 선택하고 입실론보다 작으면 이제 랜덤하게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4번의 위치에서 언젠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24번의 위치에 가면 오른쪽이 가장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시연을 드릴 텐데요. 스타로 그리드월드를 시연한다는 게 좀 우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제 그리드월드라는 것 자체가 강화학습의 거의 이제 헬로월드 정도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스타로 강화학습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는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벌처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를 피해서 파란색 동그라미까지 도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리드월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제 중복되는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여겨 보실 부분이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벌처가 있는데 저 벌처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Q 밸류가 업데이트되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처가 이제 처음에는 학습이 전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랜덤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되게 그 우연히 빨간색 또는 파란색 위치를 들어가게 되고 Q 밸류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이제 벌처는 정답을 알게 되고 이제 빠르게 그 골을 향해 가는데요. 이제 입실론이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저게 최적의 값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끔씩 다른 곳으로 이제 가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럼 Q러닝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DQ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그 리차드 서튼 교수로부터 1984년에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오래됐는데 2015년이 돼서야 이제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DQN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DQN이라는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아타리 게임이라는 수백 개의 아타리 게임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중 한 30여 개는 사람의 그 컨트롤보다도 더 뛰어난 컨트롤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초기 DQN보다 더 발전된 형태인 더블 DQN이니 듀얼링 DQN이니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이제 저희는 그 모태가 되는 DQN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DQN은 딥 Q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Q는 이제 Q러닝의 Q를 의미하고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신경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딥이라는 거는 이 신경망을 여러 겹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DQN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망을 레이어를 여러 겹을 쌓아서 Q러닝을 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큐테이블이라는 거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그 큐테이블에서 정의를 할 때 모든 상태에 대해서 모든 액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S 곱하기 A의 그 메모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는데요. 간단한 게임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이게 메모리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런 Q 함수의 값을 이제 함수로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 정보가 적의 체력과 적의 공격 사거리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함수, 그 최적화된 함수를 찾게 된다면 그 함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면 도망을 가고 아래에 있으면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이제 최적화된 행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DQN의 구조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으로부터 스테이트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신경망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웃풋, 공격을 할지 도망을 갈지에 대한 액션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 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를 근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구글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로우 그거를 갖고 왔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오른쪽 그 표를 보시면 파란색과 그 주황색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렇게 쌓아서 얘를 구분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강화학습은 아니고 이제 지도학습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시각적으로 그 업데이트되는 과정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감을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학습이 이제 완료가 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예, 이렇게 DQN은 이제 함수를 근사하는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션 원래는 그 Q테이블에서는 특정 스테이트의 특정 액션을 취했을 때 그 값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이제 그 모델이 발전을 했는데 이제 펑션이 그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식으로 모델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잘 학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그 기법을 2013년도와 2015년도에 두 번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해결을 했는데요. 이제 리플레이 버퍼라는 것과 타겟 네트워크라는 것입니다. 이제 뭐 자세한 설명은 좀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텝이 순차적인 스텝의 정보를 가지고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스텝의 정보마다 그 데이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리플레이 버퍼라는 메모리에 다 넣어놨다가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쓰면은 좀 시간 간격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서 좀 다양한 데이터가 한 번에 들어와서 학습이 되면서 그 학습이 좀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겟 네트워크라는 것인데요. 타겟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할 때도 쓰지만 그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행동을 선택할 때도 쓰고 있는데 그 학습할 때의 모델과 행동을 선택할 때의 모델을 좀 분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기법을 적용을 하고 나서 보시면은 거의 10배,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정도까지 성능이 좋아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벌처 대 질럿이 1대1로 싸우는 예시입니다. 시나리오는 이제 벌처가 HP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질럿을 잡는다 라는 것이 시나리오고요. 이제 에피소드의 종료는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이 종료입니다. 그리고 스텝이 이제 스타가 굉장히 그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져서 1초에 42번의 명령을 24번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명령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0.25초 6프레임마다 한 번씩 스텝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를 강학습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MDP를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제 스테이트 정보는 나의 위치, 적의 위치, 뭐 체력, 가속도, 쿨타임 등 한 22개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제 액션은 12방향 이동, 그리고 뭐 공격하기, 아무것도 하지 않기, 뭐 이런 액션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워드는 내가 죽으면 마이너스 10, 그리고 질럿을 죽이면 플러스 10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고 나니까 보시면 그 벌처가 질럿을 공격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그 질럿을 잡으면 플러스 10의 리워드를 줬는데 이제 처음에 학습이 하나도 안 됐을 때는 랜덤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랜덤한 선택만으로는 질럿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플러스 보상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학습이 애초에 시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질럿한테 맞느니 도망가서 이제 마이너스를 받지 말자. 계속 도망만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MDP를 한번 재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적의 HP가 줄면 이제 내가 플러스 리워드를 받고 내 HP가 줄면 이제 마이너스 5의 리워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는데 이렇게 해도 학습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제 현실 세계에도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많을 텐데요. 벌처가 질럿을 향해서 공격을 하면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이 노란색 원에 있는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질럿한테 맞고 질럿의 HP가 줄기 전까지 나는 또 다음 스텝이 되어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HP가 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받으면 그 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한 행동일 수도 있고 못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리워드를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쿨타임이 늘어나면 이제 리워드를 받는 식으로 좀 수정을 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최적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액션에 저기 보시면 nothing이라는 아무것도 안 함이라는 액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보시면 아까 저희가 순차적 결정 문제에서 이전 상태에서 액션을 내리면 다음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 정의를 했는데 저 아무것도 안 함이라는 거는 이번 상태의 액션이긴 하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전에 어떤 액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 전에 공격을 했으면 그 명령이 그대로 남아 있겠죠. 스타에서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MDP 문제 정의에 좀 어긋난다 생각을 해서 그 삭제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저 nothing이라는 그 액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테이트 값을 좀 더 변경을 해서 이제 언제 마지막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입력으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트 값들도 이제 스케일링을 하거나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제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는 등의 기법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세 가지 동영상 보시면 하나가 이제 강학습으로 한 거고 이제 다른 하나는 사람이 컨트롤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룰 베이스로 구현한 컨트롤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느 게 어느 건지 혹시 알아맞히실 수 있겠나요? 예, 제일 왼쪽에 있는 게 프로게이머가 컨트롤한 것입니다. 질럿을 잡는데 거의 11.2초밖에 걸리지 않고 APM 원래 더 높은 것도 있었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400이 최대 APM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게 이제 룰 베이스로 구현한 것인데요. 이제 룰 베이스로 구현을 하면은 굉장히 확실하기도 하고 이제 공수를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성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은 개발량이 들고 이제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질럿이랑 멀찍이 떨어져서 공격을 하는 것, 그러니까 벌처가 안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렇게 코딩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잡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APM도 굉장히 높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게 강화학습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조금 위태위태해 보실 수도 있는데 절대 맞지 않는 위치에서 이제 깔짝깔짝대면서 질럿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측정한 거는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 미사일을 쏜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질럿이 죽은 시점까지로 이제 동일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예시로 이제 옵저버 피하기
준비해 봤는데요. 뭐 나중에 드롭 같은 플레이를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이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이제 가운데 이제 스컬지라는 유닛인데요. 얘가 요 옵저버라는 요 유닛을 피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리드월드랑 뭐 유사할 수도 있지만 그리드월드에서는 쿠퍼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옵저버 피하기에서는 옵저버가 그 무작위로 계속 움직이면서 이 스컬지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는 스컬지가 이 옵저버에 부딪히면 죽게 되고 아니면 맵 최상단에 도달하면 이제 게임을 클리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옵저버의 정보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옵저버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 주변이라는 걸 정의를 했더니 옵저버가 한 마리일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10마리가 있을 때도 있고 인풋이 되게 가변적인 게 문제였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이제 모델 하나를 정하게 되면 인풋의 개수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일이 이제 생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이런 맵을 이런 것을 그대로 이제 2차원 배열로 만들어서 상대 위치 스컬지가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고 상대 위치로 옵저버가 어디 있는지 뭐 이 정도의 카운트만 넣고 이제 옵저버가 이제 움직이니까 옵저버의 그 속도를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 스텝 4개의 스텝을 겹쳐서 인풋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스컬지가 이제 학습이 돼서 움직이는 영상인데요. 이제 리워드는 위로 이동하면 플러스 3의 리워드를 받고 목표 지점에 도착하면 100 그리고 죽으면 마이너스 5의 리워드를 받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컬지가 위로 자꾸 안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자꾸 내려갑니다. 예,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내려가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스컬지가 만약에 저 위치에서 위로 바로 올라가면 클리어를 하기 때문에 100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워드 책정을 잘못해서 만약에 스컬지가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올라갈 때에 리워드를 계속 받고 나서 클리어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많은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디스카운트 팩터가 지금 가만히 안 돼 있는데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제가 계산해 봤는데 101점 얼마 약간 더 높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컬지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안 깨고 더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워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제 무조건 올라갈 때마다 리워드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최고 높이가 갱신될 때마다만 리워드를 주게 됐습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스컬지가 아래로 가는 행동은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상향으로 가면서 빠르게 이제 클리어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벌처와 질럿 2마리. 이거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네. 지금 벌처와 질럿 2마리인데 앞에 벌처와 질럿 1마리랑 크게 그 차이가 없어서 차이 나는 부분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옵저버로 할 때도 옵저버의 개수가 가변적이라고 했었는데 벌처와 질럿 2마리도 이제 질럿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1마리 잡으면 1마리로 줄고 이렇게 개수가 가변적인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맵에 넣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까 옵저버에서는 그냥 위치랑 속도만 중요했는데 그 질럿의 경우에는 HP도 있고 질럿의 어떤 쿨타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더 팩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맵으로 했을 때는 한 위치에 2마리가 같이 있다고 하면은 그 2마리의 속성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할까 이런 문제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냥 이제 1차원 어레이로 해서 앞부분에는 이제 나랑 가까운 질럿의 정보를 넣고 뒷부분에는 나랑 먼 질럿의 정보를 넣고 만약에 질럿이 죽으면 그 두 번째 쪽에 이제 마스킹 처리를 하면서 이제 없다는 거를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액션에 대해서도 이제 두 마리를 싸우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싸우려면 그 한 마리를 좀 더 1.4에서 빨리 죽이고 다음 질럿을 잡는 게 더 이득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체력이 적은 질럿을 공격했을 때 더 큰 리워드, 조금이라도 더 큰 리워드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1.4에서 학습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되게 빨리 끝났네요.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저희 사이다 짐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다 짐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 자체가 당연히 환경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제 맵이 에피소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이다 짐이라고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임포트 받으면 스텝의 간격이나 스테이트의 정보, 액션의 어떤 게 액션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뭐 리워드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코딩을 해서 이제 만드실 수 있고 이제 파이썬 쪽에 이제 강화학습 소스만 딱 구현을 해서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소스만 구현을 해서 강화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다 짐을 저희가 5월에 이제 오픈 소스로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어떤 유즈맵이나 이런 시나리오들이 있을 텐데 그 시나리오에서 다른 거는 뭐 수정하는 거 없이 이제 파이썬 쪽 소스만 수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려볼 수 있겠죠. 뭐 DQN, 뭐 DDQN, 뭐 자기가 해보고 싶은 알고리즘 다 써보면서 이제 어느 게 더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파이썬 소스인데요. 그 전체적인 개념적인 소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게임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벌처와 질럿이 싸우는 게임을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고 이제 에피소드를 몇 번 반복해서 학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코딩이 될 거고요. 그다음 처음에 이제 초기화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초기화를 하고 매 스텝마다 이제 이 행동을 내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션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입실용 그리디 같은 방법을 써서 어쩔 때는 랜덤하게도 쓰고 어쩔 때는 Q 값에 맥스 값을 쓰기도 하고 만약에 그 저희가 DQN으로 뭔가 학습을 했다고 하면은 그 모델을 포워드를 태워서 정답을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선택하는 부분이 들어갈 것이고 이제 그 선택한 액션을 이제 환경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환경이 그러면 그 액션을 전달받아서 이제 다음 상태와 보상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리턴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DQN에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리플레이 버퍼라는 개념인데 이 시점에 바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리플레이 버퍼에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하는 시점에서 이 버퍼 안에 있는 값들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타겟 네트워크이라는 것을 이제 뭐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할 예정인 시나리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새로운 시나리오를 또 만들어 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만약에 봇을 만드시던 게 있다면 그 봇에 이제 강학습을 적용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사이다 짐을 상속을 받으셔서 이제 구현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벌처 대 질럿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시점에 이제 그 저희 봇에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징 하는 부분을 구현을 이쪽에 하시면 되고 뭐 매 에피소드마다 이제 처음에 리셋을 하게 되면은 그 리셋하는 부분 어떤 걸 초기화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구현하시면 되고 이제 스텝에다가 액션을 주면 그 액션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 이제 스타크래프트 게임한테 이제 그 액션을 전달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구현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또 몇 가지 더 구현할 것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큰 공수를 들이지 않고서도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가운데로 와주시겠어요? 네. 사전에도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사전 질문 중에 하나 뽑아보겠는데요. 시드랩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부터 해당 분야의 관심과 선행 지식을 보유하시고 계셨는지, 실제 적용에 요구되는 역량 확보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시드랩에 들어간 거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알고리즘 경진대 TF를 해서 이제 스타를 돌릴 수 있는 그 아키텍처적인 환경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강학습이나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관심은 있어서 이제 스터디를 이제 간헐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시드랩 하고 나서도 이제 뭐 주중에도 계속 그 일하고 나서 계속 스터디를 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하셨나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구글에서 스타크래프트 2 부문에서 이미 룰 기반이 아니라 강화 학습을 통한 방식으로 물론 제한된 조건이었지만 프로게이머에게 승리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사이다 랩의 마일스톤 등 앞으로의 행보의 변화가 있을까요? 구글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 스타크래프트 2랑 스타크래프트 1이 좀 그 게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스타 2는 예를 들어서 그 유닛을 굉장히 많이 선택해서 어디로 공격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헤매지 않고 잘 가서 공격도 잘하고 좀 이 AI가 어떤 S 상태에서 액션을 내렸을 때 그 다음 스테이트가 굉장히 그 안정적인데 스타 1은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이제 애들이 막 헤매기도 하고 뒤로 가고 막 나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못 가고 뒤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조금 더 그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그 방향은 이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좀 더 매크로적인 컨트롤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같은 거를 작년에 이제 강화 학습을 통해서 좀 학습하는 부분을 넣었었는데 그거를 좀 더 이제 그 뭐라고 하지?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빌드하거나 이렇게 빌드 오더나 뭐 유닛 생성하고 이런 부분을 강화 학습을 통해서 이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네. 다음 스타크래프트 세계대회에서도 강화학습을 적용해서 더 우수한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로 지금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5월 내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수로 오픈소스로. 예. 네. 오늘 발표 수고해 주신 윤일지 프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